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4년 전 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해도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나날이 나빠지기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기적적으로 암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 남편의 상간녀 덕분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대체 상간녀 때문에 어떻게 암을 이겨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입니다. 14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참 더럽게 이혼을 했는데요. 당시 저는 결혼 10년 차였어요. 남편과 함께 동네에서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1년 만에 회사에서 잘려 친정아빠가 차려준 가게였죠. 저는 그 이후 가게 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혼자 도맡아 했어요. 그때 저희 딸이 6살이었는데요. 어린 딸을 돌보며 가게 일까지 하느라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몸이 2개여도 모자랄 만큼 바쁜 날들이 이어졌죠. 그래서 늘 제 건강은 자연히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36살의 젊은 나이기도 하니 건강에 자신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언제나 건강은 절대 자신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평소와 다름없는 바쁜 하루였죠. 아침 일찍 일어나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가게를 열기 전 청소와 정리를 끝낸 후 장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물건을 떼러 시장에 다녀와 가게에서 잠시 쉬고 있었고요. 당시 여동생이 저희 가게에서 오전만 일을 봐주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이러더라고요. 언니, 요즘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설마 다이어트해? 내가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그럼 병원을 한번 가봐. 살이 너무 빠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전부터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자주 체한 것 같기도 했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가게도 해야 하고 딸아이도 돌봐야 하니 병원에 갈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결국 동생의 말을 들은 친정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죠. 겸사겸사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진료를 받고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내원을 하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암이에요. 3기 상태로 꽤 진행이 되었어요. 평소 몸에 이상 못 느끼셨어요? 속쓰림과 복통이 있으셨을 텐데 일단 바로 수술 들어가시고 항암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바로 수술 일정을 잡았죠. 부분 의절제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지고 매일 구토가 쏟아졌어요. 몸도 무겁고 지쳤지만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함께 가주질 않았어요. 이건 서운함을 넘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가게 일 바쁜데 그럼 어떻게 해? 새벽에 과일 받아다가 나 혼자 다 정리하고 당신 병원을 따라다녀? 그럼 가게는 어쩌고? 나도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아? 바쁘다고? 힘들다고? 암 걸린 나보다 힘들어? 당신 아내가 지금 암이야.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병원 같이 가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가게에 안 돌아가면 우리 생활비는 누가 벌어다 주는데? 너도 알잖아. 너 아프다고 손 놓으면 우리 다 같이 굶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건 저였어요. 남편은 가게 일을 할 때도 늘 빈둥거리면서 했었죠.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동창들끼리 동남아로 여행을 갈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작 제가 암에 걸리자 남편은 가게 일 핑계를 대더군요. 하루 문 닫는다고 우리가 굶어? 평소에는 잘만 놀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이야? 당신 이전에 친구들하고 여행 갈 때는 잘만 가게 팽겨쳐두고 갔잖아. 근데 이제 와서 뭐? 바빠? 내가 아프면 남편인 당신이 나 좀 챙겨줘야지. 당신이 내 남편 맞니? 그때는 당신이 대신 가게를 봐줄 수 있으니 나도 편히 다녀온 거지만 지금은 내가 빠지면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거잖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 혼자 병원 가서 일 처리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가 애니? 병원도 혼자 못 다니게. 그렇게 힘들면 택시 타고 다녀오던가. 무서워서 그렇다고. 내가 너무 무섭다고, 이 인간아. 내가 감기 같은 거 걸린 게 아니잖아. 암이라고. 저는 남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암 환자들이 어디 혼자 병원 갈 줄 몰라서 가족과 함께 가나요? 무서워서 그런 건데 말입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친정엄마와 병원을 다녔어요. 엄마는 제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병원에 와주셨고 제 몸 상태를 꼼꼼히 챙겨주셨죠. 6살 된 딸아이는 여동생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 돌봐주었어요. 제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참 고마웠죠. 친정엄마는 항상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너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너희 가게도 차려줬는데 홍서방은 뭐 하는데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그놈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뭐가 바쁘다고 아픈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원. 나 대신 가게 보잖아.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3일도 시간을 못 내? 못된 놈 같으니라고. 대신 엄마랑 시간 보내니 나야 더 좋지 뭐. 엄마의 원망 섞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매정할 줄은 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아이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딸아이가 커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다른 건 사실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는 계속됐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암은 더 커져갔고 반면에 제 몸은 점점 더 약해졌죠. 그때 제 소원은 단 하나였어요. 엄마, 나 살았으면 좋겠어. 당연히 살 수 있어. 너 엄마보다 오래 살 거야. 그런 말 마. 나 오래 살겠다는 욕심도 없어. 그냥 내 딸 민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나 좀 버틸 수 있으면 좋겠어. 딸은 엄마 손이 더 많이 가는데. 엄마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말어. 너 강한 애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무조건 버텨.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민지 시집 가는 것도 손주 낳는 것도 그 손주가 결혼하는 것도 다 보고 가야지. 엄마의 말은 저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마음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암은 저를 점점 더 파먹어 가고 있는 걸요. 시간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점점 끝을 향해 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던 어느 날 집으로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전날 항암 치료를 받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침대에 누워있던 중이었어요. 무얼 먹기도 힘들었고 억지로 먹어도 모두 토하고 나니 기운도 없었죠.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일주일간은 정말 시체처럼 지내거든요. 제가 걱정된 친정엄마가 죽 재료를 사러 외출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금 나간 친정엄마가 무얼 두고 나가서 다시 돌아온 줄 알았어요. 간신히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보니 시모가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보더군요. 넌 팔자가 아주 좋구나. 네 남편은 쎄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대낮부터 엎어져 자고 있냐? 아이구야, 아주 집구석이 개판이구만. 넌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오셨어요? 어머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은 못했어요. 어쩐 일이세요? 원래 시모가 막말을 많이 하고 저를 평소에도 좋아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자격지심도 심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몸이 많이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너 암 걸리면 집도 못 치우는 거냐? 제 암 소식을 시모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시모는 알더군요. 남편이 말했겠죠. 며느리가 암에 걸린 걸 알았으면서도 팔자가 좋다느니라는 소리를 하는 시모가 참 황당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시모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이 너무 지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그런 저를 시모는 눈을 치켜뜨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대체 젊은 게 어떻게 몸 관리를 하면 암에 걸리냐? 내가 민호한테 들어보니까 위암이라며? 도대체 뭔 음식을 먹고 살길래 그런 병에 걸리냐고. 내가 하도 한심해서 와봤다. 민호는 괜찮다니? 니들 똑같이 먹고 살 텐데. 민호는 위 괜찮대? 암에 걸린 건 며느리인데 집까지 와서는 자기 아들 걱정을 제일 먼저 하네요. 저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억누르며 침묵을 지켰어요. 대꾸할 힘도 없었거든요. 왜 말이 없어? 내 말 안 들리냐? 의사가 민호는 괜찮다고 하냐고. 니들 같이 검진받았을 거 아니야. 괜찮대요. 민호 씨는 멀쩡하대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제가 오늘은 진짜 서 있기는커녕 앉아있을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에 아랑곳 없이 소파에 자기 가방을 휙 던지고는 거실 바닥에 앉더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에 네 허락받고 와야 되냐? 내가 민호한테 이야기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온 거다.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아니 그 젊은 나이에 네가 암에 걸리면 우리 아들은 어쩌니? 네가 암이면 내 아들 밥은 누가 해주고 또 가게 일은 누가 해? 그리고 민지 걔도 아직 어린데 걔는 누가 키우냐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너 설마 암 걸렸다는 핑계로 나한테 민지 맡길 생각이냐? 난 늙어서 여기저기 아파서 애 못 보니까 그런 생각하지도 말거라. 민지는 여동생이 봐주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 마세요. 그건 다행이네. 아 물이나 좀 떠와봐라. 거목 말라 죽겠네. 그리고 시모는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며 한참을 떠들더라고요. 주된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너 암에 걸렸다고 내 아들 힘들게 하지 말란 말이었죠. 참 대단하신 양반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 걱정만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남이라도 첫마디는 암 환자를 걱정할 법도 할 텐데 말이에요.
쏟아내는 말들 중에 단 한마디도 제 걱정은 없었어요. 항암 후유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참고 있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병원을 갔는데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저보고 암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그분이 젊은 사람이 어찌 그런 몹쓸 병에 걸렸냐고 우시더라고요. 생판 남인 사람도 젊은 사람이 아깝다고 그렇게 우시는데 어머님은 저를 10년이나 봤는데 그런 생각 조금도 안 드세요? 그저 민호 씨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그딴 것만 걱정되세요? 민호 씨가 암에 걸렸어도 민호 씨한테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것처럼 말하실 수 있냐고요. 네가 암에 걸렸어도 네 아내 힘들게 하지 말고 네 아내 밥 차려주고 열심히 나가서 돈도 벌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머님, 사람이 도리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래요. 하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대꾸하더군요. 남 걱정이야 누가 쉽게 못해? 다 남이니까 그렇게 쉽게 걱정해주는 척 하는 거지. 나는 뭐 네 걱정 안 한다니? 그나저나 너 암보험은 제대로 들어둔 거야? 설마 우리 아들 돈 네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냐? 시모와 몇 분만 더 마주하고 있으면 암 때문이 아니라 화병으로 먼저 저 세상 가겠더라고요. 며느리 몸이 이 지경인데도 시모는 오직 돈 이야기, 자기 아들 이야기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는 시모에게 없던 정도 다 떨어졌죠. 저 암보험 잘 들어져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억울해서라도 절대로 못 죽겠네요. 이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어머님 아들 밥 걱정은 어머님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하시고요. 아니면 이참에 데려가세요. 그게 좋겠네요. 넌 참 말을 해도 밉게 한다. 지 걱정돼서 일부러 와준 사람한테. 배고프다. 너 때문에 하도 놀라서 달려왔더니 밥도 못 먹었어. 밥상이나 차려서 내와라. 밥이나 먹고 가게. 시모가 뭐라고 하건 말건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저 말에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 집안 사람들은 무슨 밥 못 먹어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건지 시작부터 밥 타령하는데 짜증나더라고요. 저 음식 냄새 나면 토하고 힘들어서 저도 밥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집에 가셔서 식사하세요. 그냥 있는 반찬에 내오라니까. 저 힘드니까 제발 그냥 가시라고요. 네? 아,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됐다. 밥 없으면 집 근처 중국집 전단지라도 가져와봐. 짬뽕이라도 하나 먹고 가게. 참 황당하더라고요. 눈앞의 며느리는 항암 때문에 한 달 만에 뼈만 남을 정도로 살이 빠져 있는데 저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적당히 하세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짬뽕이나 드실 생각이 드세요? 제가 계속 참았는데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 지금 놀리려고 그러세요? 이것이 미쳤나? 그럼 너 암 걸리면 난 뭐 배고파도 굶으랴? 네가 못 먹는다고 나도 먹지 말아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이것이 어디서 지 시애미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너 암 걸리게 했냐? 네가 네 몸뚱아리 제대로 간수 못해서 암에 걸려놓고는 어디에서 성질이야? 그게 내 탓이야?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친정엄마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대화를 들었는지 화가 잔뜩 나 있는 얼굴이었죠. 사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얘 지금 한 끼도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거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짬뽕이나 시켜달라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사돈, 오랜만에 봐서는 아니 왜 소리를 지릅니까? 나는 그럼 내 아들 집에서 밥도 못 먹습니까? 그러면서 시모는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냉장고에 붙어있는 중국집 전단지를
뒤적뒤적 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 말하는 시모의 말이 걸작이었죠. 살 사람은 먹고 삽시다. 사돈은 뭐 드실래요? 짬뽕 2개 시킬까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장바온 바구니에서 팔을 잡아서 시모를 향해 마구 휘둘렀습니다. 엄마도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죠. 이 옆편 내가 말이 말처럼 안 들려?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아이고 이 옆편 내가 미쳤나? 노망 들었어? 어디서 팔을 휘둘러? 아이고! 그래 나 미쳤다. 어느 엄마가 자식이 꽃다운 나이에 암에 걸렸다는데 안 미치겠냐? 미쳤다. 미친 여자한테 맞아 죽기 싫으면 당장 나가. 그제야 시모가 서둘러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그렇게 엄마 욕을 하며 도망가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간신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화가 난 친정엄마는 남편이 돌아오면 한 소리 한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몸이 힘들어 가시라고 부탁했어요. 그날은 너무 지쳤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첨가물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를 했어요. 저는 안방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방에 들어왔죠. 남편 몸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당신 고기 먹고 왔어? 아까 엄마가 가게로 오셨어. 밥도 못 드셨다기에 저녁에 갈비 좀 먹었는데 냄새가 배었나? 왜? 술까지 한잔 했는지 남편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돌아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남편이 이어서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여보, 있잖아. 당신 보험 수익자 누구로 되어 있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보험이라니. 에이, 결혼 전에 들어져 있던 생명보험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순간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래서 몸을 휙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죠.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말하더군요.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오늘 밥 먹는데 엄마가 물어보더라고. 당신 생명보험 같은 거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고. 결혼 전에 들었던 보험이니 장인 장모님 앞으로 수익자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해. 나도 그걸 바라고 있고. 하지만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 아주 만약에 당신이 잘못되면 내가 민지 키우면서 살아야 하니. 그래서 내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당신으로 바꿔두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말을 이어가더군요. 에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니까. 나는 정말 최악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수익자가 되는 게 맞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어요. 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오늘 당신 엄마 집에 왔었어. 나 암에 걸린 거 당신이 말했지? 오셔서 그러시더라고. 나 암에 걸렸어도 당신 밥 굶기지 말라고. 한참을 당신 걱정만 하고 갔어. 나 죽으면 누가 당신 밥 해주냐? 또 가게 일은 누가 하냐? 당신이 힘들게 번 돈 병원비로 써버릴까봐 그것도 걱정하시고. 뭐?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대단한 아들 사랑이시지? 그런데 말이야, 당신도 그렇고 당신 엄마도 그렇고 이상하지 않니? 뭐가 이상해? 나는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항암치료 받고 있는데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나 죽을 일만 생각하더라? 난 살겠다는데 왜 니들은 나 죽고 난 뒤 일만 생각해? 내가 죽는다는 게 너한테는 기정사실이 된 거니? 남편은 제 말에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그리고 니네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가 걱정돼서 한 말이지. 넌 왜 그걸 꼬아서 듣는 건데? 그리고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암에 걸린 건 안타깝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내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당신 보낸 다음 일을 계획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당신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누가 모른대? 살 수 있으면 살아. 누가 말려? 내가 못 살게 하니? 그런데 당신이 살고 싶다고 그게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암 걸린 사람들 다 살았게? 저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겐 내가 살고 죽는 건 별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아니 어쩌면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죠. 당신은 내가 죽고 사는 거엔 별 관심 없지? 아니, 죽으면 좋겠지? 난 지금 당신이 하는 말 그렇게 들리는데? 제 말에 남편은 짜증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씨, 당신 암에 걸린 거 나도 참 안타까워. 슬프다고. 알겠어? 말했잖아. 나도 당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당신이 암에 걸렸다고 나한테 화풀이 할 생각하지 마. 화풀이 하고 싶으면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네. 오만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그 말에 저는 별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이내 남편은 짜증을 내고는 씻으러 가버리더라고요. 씻는 중에도 콧노래를 부르며 씻는 소리가 제가 누워있는 안방에도 들렸습니다. 나는 살고자 하는데 이 남자에게 저는 이미 죽은 여자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남자는 내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구나. 그래서 더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죽기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억지로 먹었어요. 먹다가 토하면 또 먹었죠. 이전에는 너무 힘들어 더 이상 항암 치료 못 받겠다는 마음도 들었었는데 그 마음도 고쳐 먹었죠. 어떻게 해서든 기필코 암을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날 이 남자와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리고 저는 3주 뒤 또 한 차례의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몸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차에 앉아 있는데도 속이 울렁거리고 가만히 있어도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았어요. 그나마 상쾌한 귤이라면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기 전 제 가게에 들러 귤을 좀 가져가려 했죠. 가게에 들어서니 손님 한 명이 과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손님은 남편이 없자 계산도 못하고 돌아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이 울렁거리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냥 손님을 돌려보낼 수 없었기에 그 손님을 붙잡고 계산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참 열받더라고요. 가게 때문에 병원도 한번 안 와본 남편이 가게를 비우고 있으니 말이에요.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죠. 잠시 뒤 남편이 가게 뒤편에서 나타났습니다. 가게 뒤에는 큰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 과일과 야채 같은 것들을 보관하곤 했어요. 남편이 그곳에서 나오더군요. 창고에 있었어? 가게에 손님이 있었는데 계산도 못하고 그냥 가려고 했어. 거기서 뭐 한 거야? 당신 언제 왔어? 미안. 창고에서 과일 정리 좀 하느라 손님을 못 봤네. 그 말을 듣는데 남편이 이상하게도 당황하더군요. 평소에 그렇게 창고 정리하라고 해도 듣지도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고 정리는 늘 제 몫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창고 정리를 했는지도 궁금하더군요. 평소에는 창고 정리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갑자기?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프니까 뭐 나라도 해야지. 그럼 누가 해? 우리가 사람 쓸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촉은 수상함을 감지하더군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 요즘 장사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며 제가 창고 쪽으로 가는데 남편이 저를 급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이거 과일 상태 좀 봐. 오늘 들어온 거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말을 돌리는 게 무척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상태 좋네. 나 창고 좀 확인할게. 재고 남은 것 좀 확인하고. 몸도 안 좋으면서 무슨 일이야. 내가 할게. 당신은 집에 들어가 쉬어. 오늘 항암도 했잖아. 힘들지 않아? 언제부터 나 힘든 거 걱정했어?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 자식아 라고 생각하며 다시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수미 엄마 김진이였어요. 진이는 제 딸의 친구 엄마였습니다. 진이 딸 수미가 제 딸과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수미와 제 딸 민지가 어린이집도 함께 다녔었기에 진이와 저는 몇 년 동안 서로 아이들을 돌보며 같은 동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처음에 진이는 남편이 외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친해진 이후 그녀가 제게 고백을 했죠. 사실 자기는 이혼녀라고요. 주변 아이들 엄마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까봐 숨긴 거라고요. 저는 혼자 힘들게 돈 벌며 아이를 키우는 진이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종종 그녀의 딸아이를 돌봐주며 많은 도움을 주었었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내 가게 창고에서 나오다니 맞지도 않은 뒤통수가 얼얼하더군요. 진이야, 너 여기서 뭐해?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제게 들어 보였습니다. 아, 이거 배추 싱싱한 거 좀 꺼내가려고 했어. 오늘 항암했다며? 몸은 좀 괜찮아? 그녀의 손에는 배추가 들려 있었는데 그 배추는 가게에도 매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끈 건 김진희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 립스틱은 번져 있었죠.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게 빠르게 계산되었습니다. 남편이 왜 내가 죽은 이유만을 생각했는지를요. 직감적으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내 남편과 김진희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배추는 여기 매대에도 있는데 창고에서 꺼내왔다고? 저는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색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 매대에 있는 게 좀 덜 싱싱한 것 같아서 민호 씨한테 물어봤더니 창고에 싱싱한 거 있다고 하길래. 그녀는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적어도 김진희는 남편보다는 연기를 잘하더군요. 맞아. 내가 창고에 들어가서 찾아보라고 했어. 아무래도 당신 친구인데 좋은 물건을 줘야지. 아무거나 주면 쓰나. 내가 암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하는 상황에서 남편은 나 몰래 김진희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내 가게에서 말이에요. 이 정도면 찢어 죽여도 무죄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일단 참아야 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한테 직접 창고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고? 그게... 내가 같이 보자고 했어. 내가 고르고 싶어서. 그래. 진희 씨가
창고 안도 보고 싶다고 하길래 겸사겸사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래? 야채 창고를 구경할 일이 뭐 있나? 하여간 잘했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 뭐를 말 안 해? 진이 왔다고. 지금 창고에 진이 있다고 왜 말 안 했어? 아, 그게 내가 말 안 했던가?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수진아, 나 가야겠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계산하고 배추 챙겨가. 당신 친구한테 뭘 또 계산을... 진희 씨,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노려보자 김진희가 말하더군요. 민호 씨, 장사하는 집에서 그렇게 막 퍼주면 안 되죠. 수진아, 배추 얼마야? 자, 계산해줘. 저는 이 여자가 내미는 카드를 받아 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잘 먹을게라고 하며 급하게 자리를 뜨더군요. 야, 김진희. 제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을까요? 남편과 김진희 둘 다 깜짝 놀라며 저를 보더라고요. 어? 왜 수진아? 배추 가져가야지.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래, 가져가야지. 고마워. 그럼 수진아 다음에 보자. 연락하고 항암 치료 잘해. 그녀는 제게 인사를 하고는 급하게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저는 잠시 가게 안에 서서 멍하니 상황을 되새겼어요. 여보, 괜찮아? 곧 죽을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어? 뭐라고? 아니야, 나 갈게. 가게 비우지 마. 그래. 분노와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당장 터트릴 수는 없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확실한 증거를 잡은 이후 이것들을 똥통에 던지던 지옥불에 던지던 해야 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기 전 우리 부부는 언제나 저녁 8시쯤이면 청과물 가게를 닫았어요. 저는 딸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주로 오후 5시면 먼저 집에 왔었죠. 그리고 남편은 8시쯤 가게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왔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 남편은 언제나 가게 정리 좀 하고 온다며 혼자서 밤 10시에 가게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편이 가게 일을 챙기기 위해서라 생각했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시간에 남편이 상간녀 김진희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네요. 그날 밤에도 남편은 어김없이 10시가 되자 가게 정리를 한다며 집을 나서더군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은 새벽 1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오더군요. 아무런 죄책감 없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인간 인생을 박살내도 전혀 미안해 할 필요가 없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게 창고에 캠코더를 숨겨놓고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그 캠코더는 남편이 딸아이 재롱잔치를 영상으로 남기자고 해서 큰돈을 주고 산 캠코더였죠. 그런데 그것으로 남편 외도 증거를 잡으려 하다니 참 씁쓸하더군요. 저는 그날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남편에게 말하며 가게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저를 걱정하는 척 힘든 일 하지 말아라, 집에 일찍 가서 쉬어라라고 하더군요. 참 가증스러웠어요. 가게 안에 있는 당근으로 남편 뒤통수를 후려치는 상상도 참 많이 했죠. 항암으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그게 더 힘들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8시까지 일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기 전에 창고에 남편 몰래 캠코더를 숨겨두고 녹화 버튼을 누르고 왔죠. 집에서 저녁을 먹은 남편은 역시나 평소처럼
10시에 가기로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갈 즈음 피곤하다고 하며 침실로 들어갔고요. 하지만 저는 잠들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은 새벽 1시에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이 들어오자 다시 잠든 척을 했습니다. 이윽고 새벽 5시쯤 남편이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몰래 일어나 집을 나섰어요. 가게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 분노가 그 어둠보다 더 깊고 짙었죠.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창고에 숨겨두었던 캠코더를 찾았어요. 숨긴 위치가 절대 눈에 띄지 않을 곳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김진희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서둘러 캠코더를 열고 영상을 확인했어요. 역시나 화면 속에서 남편은 김진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그 둘은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고는 애정 행각을 벌였죠. 남편의 손길에 김진희가 간드러지게 웃더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낯뜨거운 모든 것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차가운 분노가 저를 휘감았어요. 이제 이것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친정엄마와 친정오빠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캠코더에 녹화된 영상도 보여주고요. 두 사람은 제 말을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 남편을 찾아가 혼내주겠다며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지 아내가 지금 암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라가는데 어떻게 사람 새끼가 이럴 수 있어? 그 자식 어디 있어? 내가 가서 당장 그 놈 죽여버릴 거야. 네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니? 금수만도 못한 놈. 당장 이혼해. 이혼하고 저 두 년 놈 다 고소하자 수진아. 엄마, 오빠 모두 분노로 불타올랐지만 저는 그들을 말렸습니다. 당연히 이혼도 하고 고소도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이 인간한테 복수할 거야. 엄마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했죠. 항암으로 엉망이 된 딸이 복수를 말하니까요. 수진아, 그냥 이혼해. 지금 네 몸도 이렇게 힘든데 복수는 무슨 복수야. 그러다가 암이라도 다른 데 전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우리 치료에만 전념하자, 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복수 끝내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받아도 결국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 도와줘. 엄마, 오빠,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낀 엄마와 오빠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 말만 해. 내가 뭐를 도와줄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두 사람은 눈물을 삼키며 저를 돕기로 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제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칼춤을 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은 그 인간들 나락으로 보내고 죽자. 며칠 뒤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 10시에 가게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가게 정리 좀 하고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는 집을 나섰죠. 저는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몰래 남편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꿔두었어요. 남편이 다른 곳에서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태연히 집을 나가더군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곧바로 시모와 시누이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시누와 시모는 모두 저희 가게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어머님, 내일부터 며칠 동안 첨가물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남아있는 야채랑 과일들이 상할 것 같아요. 오늘 밤 10시 20분까지 저희 가게 앞으로 와서 가져가세요.
니들이 웬일로 가게 문을 닫니? 명절에도 안 쉬더니 무슨 일 있냐? 좀 쉬려고요. 아무튼 늦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친구분들도 다 데리고 오시고요. 공짜로 가져가도 되는 거지? 나 차 가지고 간다. 네, 마음껏 가져가세요. 시모와 전화를 끊자마자 신우에게도 전화해서 같은 내용을 말했죠. 시모와 신우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태도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 쇼에 관람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야 좋으니까요. 그래, 최대한 많이들 데려와라. 그리고 저는 제 딸이 다니는 유치원 아이들 엄마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어요. 역시나 시모에게 말한 것처럼 첨가물을 며칠 문 닫을 예정이니 와서 야채와 과일 좀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유치원 엄마들은 제 지인이었지만 모두들 상간녀 김진희의 지인이기도 했어요. 동네 엄마들끼리 평소에도 모임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유치원 엄마들을 부를 때는 김진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도 덧붙였죠. 요즘 진희 씨하고 사이가 좀 그래. 그러니까 진희 씨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말고 영숙 씨만 와. 알았지? 친구들 있으면 다 데리고 오고. 야채하고 과일 많이 있으니까. 알았지? 요즘 김진희와는 사이가 안 좋아서 부르기 싫다고 하니 다들 이해하더군요. 이렇게 혹시 모를 김진희에게 연락이 갈 사태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동네 엄마들은 공짜라는 말에 신이 나서 모두 10시 20분에 제 가게 앞으로 모이기로 했죠. 남편과 김진희를 아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이기를 바라는 제 계획은 완벽히 실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이 상간녀 김진희와 있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즐기고 있을 그것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더군요. 가게 앞에 도착하고 밤 10시 20분쯤이 되자 제일 먼저 시모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가게 앞에 나타나더군요. 내가 니들한테 쏘는 거야. 이거 우리 아들 가게 물건이니까 가져간 만큼 나중에 나한테 다시 쏘면 되는 거야. 뭐야, 그럼 공짜가 아니지. 말이 그렇다는 거지. 허허허. 그 모습에 웃음이 나는 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우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나타났죠. 새언니, 진짜 공짜예요? 아무거나 다 가져가도 돼요? 네, 아가씨. 어차피 오늘 이후부터는 당분간 장사 못해요. 네, 왜요? 지켜보면 알아요. 20분이 되자 기다리던 유치원 엄마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자기 지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제가 연락한 사람들이 자기 지인들을 서너 명씩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단계처럼 인파가 꽤나 많았죠. 저는 유치원 엄마들은 한 10명쯤 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막상 시간이 돼서 모인 사람 수를 보니 한 50명은 왔겠더라고요. 수진 씨, 내가 친구도 몇 명 데리고 왔는데 괜찮아? 아유, 나는 몇 명만 오는 줄 알았는데 너무들 많이 모였다.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들 와주셔서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그 사이 시모와 신우는 차에서 수레까지 꺼내들고는 준비를 하더군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보고는 똥줄이 탄 듯 했습니다. 저는 시가 식구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잠시 뒤 모습을 상상하며 웃음이 나올 정도로 통쾌했어요. 시간이 30분쯤이 되자 인파는 더욱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대체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동네 할머니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참, 대한민국 사람들 공짜는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다 한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모두 상간녀 김진희와 동네에서 어울리던 사람들이었기에 이번 일의 진실을 보여줄 가장 적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부른 친정엄마와 오빠도 가게로 도착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보자마자 눈빛으로 신호를 주었어요. 제가 오빠에게 사전에 말한 사람들도 모두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죠. 멀찍이 그 사람들이 보였는데 너무 많은 인파에 그분들도 당황해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느끼고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가게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창고 안에 싱싱한 야채랑 과일들 많이 있어요. 들어가서 남김없이 다 가져들 가세요. 그리고 창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죠. 그리고 1초 만에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남편과 그 상간녀 김진희가 창고 안에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김진희는 둘만의 후끈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많은 사람들 모습에 당황하며 허둥지둥 자기 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지 남편과 상간녀 김진희는 자기 옷을 찾지도 못하고 알몸으로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이씨, 비켜요. 아이, 자리 좀 비키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남편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알몸으로 이곳을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을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동네 사람들! 이 새끼가 내 남편인데 지금 이 여자랑 바람나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 암이에요. 암 걸린 자기 아내 죽든 말든 던져두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때 누군가가 남편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남편이 뒤를 보며 외쳤죠. 아이씨, 어떤 새끼야? 하지만 남편이 뒤를 보자 그 뒤에 있던 누군가 또 남편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암인데 이러고 싶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아! 더 때려. 저런 거 살려두면 공기가 아깝다. 무수한 주먹들이 남편에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 쓰러져 소리만 지르더군요. 그 사이 김진희가 슬그머니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눈을 번뜩이며 김진희를 붙잡았어요. 넌 어딜 도망가? 그 말에 사람들이 상간녀 김진희도 때리기 시작했죠. 그때 가게 안으로 친정오빠가 경찰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남편과 상간녀 김진희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고요. 홍민희 씨, 김진희 씨, 현장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계속 이러시면 집단 폭행으로 모두 서해 가셔야 해요. 경찰의 말에 그제야 사람들은 하나둘 가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가니 남편은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알몸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위로 수많은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시모가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더군요. 아마 이 모든 게 제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나 봐요. 시모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이년이? 어차피 죽으려니 내 아들을 죽이려고 들어? 그래, 너 암으로 죽기 전에 내 손에 먼저 죽어라. 시모는 미친 듯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시모보다 친정엄마가 더 빨리 움직였어요. 엄마는 눈앞에 있던 물을 집어들더니 그 무로 시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네 년이 뭔데?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이 못된 할망구야. 내 딸이 죽기는 왜 죽어? 쓰레기 같은 네 아들놈이 죽어야지. 친정엄마의 기세에 모두가 놀랐고 시모는 그 무에 맞고 나가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이 서둘러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계속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 사람은 피눈물 난다고 했어. 내 딸 눈에 눈물 나면 네 새끼 눈에는 피눈물 안 나겠냐? 친정엄마한테 무로 한 대 얻어맞은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는 듯 울기 시작하더군요. 내 아들이 뭘 잘못했어? 그럼 죽을 날 받아둔 여자랑 살아야 하냐? 내 아들 살 길 찾아 떠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손가락질을 해?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원통해. 그러는 와중에 시누이는 자기 엄마가 저러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듯 얼굴을 감싸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시누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공짜 과일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남편과 시모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쟤 김진이 맞지? 맞네. 세상에, 수진 씨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 김진이였어? 내가 쟤 수상하다고 했잖아. 동네에서 이 남자 저 남자 꼬리치는 게 아주 딱 상간녀 관상이야. 아무리 그래도 수진 씨 암 걸린 거 다 알았으면서 어떻게 저래? 진짜 남자애 환장했네. 에휴, 맞아도 싸다. 친정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제야 조금씩 속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쇼 관람해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이 일 이곳저곳 소문 마음껏 내주시고요. 야채랑 과일도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모두 가져가셔도 돼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고 난 후 저는 곧바로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간통죄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가능했어요. 그날 밤 오빠에게 부탁해 경찰을 대동한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오빠에게 부탁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둔 후 법적으로 남편을 처벌받게 하려는 것이 제 계획의 일부였죠. 당시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남편 상황은 달랐어요. 제가 암이었잖아요. 암에 걸린 아내를 두고 오랜 기간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법정에서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제게 저지른 배신과 그로 인해 받은 상처는 그보다 더 큰 형벌로도 갚을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된 셈이었죠. 상간녀 김진희 역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약한 처벌이었지만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상간녀 주홍글 씨를 떡하니 박아주었죠. 이후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미 그날의 모든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쉽게 이겼죠. 결국 저는 상간녀에게서 꽤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형 선고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시모였어요. 시모는 이 상황이 억울하다며 큰 소리로 울부짖더니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시모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이해도 안 되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저를 속이고 배신하고 내 고통을 외면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억울하다고 주장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김진희는 비록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날 우리 가게에 왔던 지인들이 사건의 전말을 빠르게 퍼뜨렸거든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김진희는 더 이상 이곳에 발붙일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그녀는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렸죠. 아무리 어린 딸을 키우는 엄마라고 해도 동네 사람들이 김진희를 그대로 둘 리 없잖아요.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했고 결국 저는
가게와 집을 모두 지킬 수 있었어요. 어차피 가게와 집은 친정아빠가 제게 해준 유산이었기에 남편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항암 치료를 계속했어요. 남편의 외도와 그 배신감을 밝혀내고 통쾌하게 복수한 덕분일까요? 의사들도 놀랄 만큼 제 암은 완치되었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어요. 어쩌면 복수는 제게 최고의 치료가 되었던 셈이었죠. 그리고 1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습만 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은 이번에 대학까지 진학했어요. 제 딸이 훌쩍 커버린 모습을 보니 그동안 살아있어준 제 자신에게도 하늘에게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저는 다시 그 법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바람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고도 무사히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